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방 오늘 4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서 토요일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습니다. 또 추가적인 얘기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좀 했고요.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또 오늘 밤 연합인포 7시부터 8시까지 그때 라이브로 진행하는 코너인데 거기 나가서 지난 토 일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던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약세장이 어떤 식으로 빠지고 어떤 식으로 또 회복을 했는지 못다한 얘기를 오늘 밤에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 회의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저녁 방송 준비를 제대로 다 하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못하면 또 이번 주 내일 정도 내일 모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은 딱 한 3개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세 관련된 거라 이런저런 중요한 기사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자,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공부도 안 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늘봄님이라는 분이 아마 우리 구독자 분은 아니실 거고 지난주 금요일날 2차 전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들어와서 보고 이런 거를 남기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게 2차 전지 봄날 오나 테슬라도 떨어졌는데 장 초반 2차 전지주 불기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 좋은 얘기를 안 해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보면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분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이 강세, 지난주의 강세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롱숏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롱 잡고 숏 잡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크로스 보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도 롱숏을 많이 합니다. 한 섹터 내에서 그 섹터 내에 좋은 주식 그리고 안 좋은 주식, 예를 들면 엔비디아 롱, 인텔 숏 이렇게 잡는다면 국경을 넘어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숏 아니면 엔비디아 롱 요렇게도 아마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섹터를 넘어서 크로스 섹터로 해서 좀 안 좋은 sek터 2차 전지 숏 그 다음에 다른 거 롱 요렇게 했을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롱 포지션 잡았던 성장주들이 확 무너지니까 그러면 그 헤지 펀드들은 롱 포지션의 매수를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숏 포지션에 있었던 공매도 때려놨던 포지션은 오히려 되사야 되죠. 그렇게 헤지 펀드들의 롱숏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막 감기면서 또 2차 전지 주들이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황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거는 2차 전지는 우리 한병화 연구원이라든지 김현수 연구원 이런 분들이 잘 맞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병화 연구원이 다시 매수 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병화 연구원,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또 몇 분들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그쪽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분들 동향 잘
들어보시고요. 이 펀드 매니저는 이 펀드 내에서 제일 좋은 거 1, 2, 3등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일단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주식을 우선으로 사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제일 좋은 1, 2, 3등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아직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덩이 주식님이 채슬리 AI에서 이 저점 신호, 네, 제가 그랬잖아요. 둘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주식으로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피터 린치 책에서도 결국 답이 없었고요. 피터 린치는 하는 얘기가 그냥 업황이 꺾인다라고 싶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꺾일 때, 그럴 때 일단은 좀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고점 신호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런 신호는 없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보통 이제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작년 연말에도 미국 시장 자체가 강했던 부분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뭐 국장 탈출한 진흥순부터 해가지고 보통은 보면 오버슈팅에서 거품 영역에서는 저도 이제 방송이나 그쪽 섹터 이런 걸 막 사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래 좀 오만해져 있고, 그죠? 교만해져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그럴 때가 좀 항상 보면 지나고 나면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심리를 또 어떻게 이 지수화해서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채슬리 AI는 계속 이렇게 진화시켜 나올 건데, 다행히 그 채슬리 AI 진단에 보면 편입비를 줄여라라고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고점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다 날려, 그런 신호는 평생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한 3개월인가 내내 떴었잖아요. 그러면서 90에서 100이 아니라 70에서 90으로 지금은 이익 실현 구간이다. 예, 그런 메시지는 AI 진단에 보시면 나스닥에 보면 이번 1월, 2월 그죠? 계속 70에서 90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돼 있었고, 그리고 3월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나스닥이 약세장 신호를 보였고요.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 떨어지는 거, 이 확 떨어졌을 때의 초기 대응, 요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약하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요 AI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이제 2달 됐나요? 그래서 계속 이 AI 신호가 제대로 시장에 있어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떨어질 때의 위기 관리는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제 저희 그 운용할 때는 요 AI가 진단해주는 이 편입비대로 의무적으로 할까,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피노키오 님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주식에서 돈을 벌면 땅에 묻으라고 해서 24년에 번 돈 상당액을 부동산에 묻고 나머지 돈으로 지금 주식하는데 요새 아주 든든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걸 또 실천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네, 이 증권업계에 본인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항상 공격 앞으로만 하다가 위기 왔을 때 그냥 다 털려버리고, 그래서 자선 배분을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 됐든 그 미국 시장이 됐든 한국 시장이 됐든 많이 벌고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막 번 걸로 자랑하고, 예, 그럴 때는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식 계좌에서 내가 좀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매일같이 보면 또 막 오르는 주식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 돈을 잘 못 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식에 대해서 돈을 벌면 땅에 묻으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땅과 같은 주식에 묻으라고. 그래서 21년도에는 약간 부동산 단기 고점인 것 같아서 그 뭐 KTNG 같은 그런 부동산과 같은 주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토리스 님이고요. 오늘 밀린 숙제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면서 4월 1일부터 워민신방 못했던 걸 쭉 시청하셨다고 했는데, 가게와 집이 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시 집에 들러서 아내와 아이들 얼굴 잠깐 보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동생이 시간 되어서 동생에게 부탁하고 4박의 여유를 오롯이 가족과 함께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밀린 아빠 노릇한다고 아들 자전거 가르쳐 주다 오히려 제가 눈탱이 밤탱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부산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온천 이동이거든요. 거기 보면 미남 로타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미남 로타리가 지금은 이제 다 도로가 되고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온천 제일 침례 교회라고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좀 다녔던 교회인데, 그 옆에 그 공터에서 아버지가 네, 제 자전거에 뒤를 잡아주시고 저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다. 그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퍼벌판 그 공터에 그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다 보면 한 번씩 보면 그 공터에 트럭들이 사고가 한 번씩 나서 그 공터 밑에 있는 그 주택에 이렇게 트럭이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장면들도 몇 번씩 봤었는데, 옛날에 이제 자동차 그런 브레이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다가 이 제동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또 예, 사고가 나는 그런 게 주기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다 인재에 해당됐던 건데, 그 공터에서 또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상당히 그 아드님이었나요? 자전거 아들이네요. 예. 아드님한테는 평생 기억하는 그런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15분 거의 다 지나갔네. 자, 첫 번째 기사는 뭐 트럼프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증시 쇼크 9.11 테러보다 컸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유례없는 관세 전쟁을 선포한 뒤 경제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고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한꺼번에 1.6%포인트 내린 마이너스 0.3%로 5일 하향 조정했고요. 연준 전망 1.7%보다 훨씬 낮습니다. 관세전쟁 개전 후 3, 4일 이틀 동안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한 9,600조. 야,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죠? 9,600조. 거의 일경이 줄었네요, 일경.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코스닥하고 다 합쳐서 한 2,300조, 2,400조 정도라고 보면 4배 정도 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얼마 빠졌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특히 S&P 500 지난 4일 하루 낙폭이 마이너스 6%는 2000년 4월 닷컴 붕괴 때 마이너스 5.8%나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당일 마이너스 4.9%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9.11 테러 때는 4.9% 빠졌었나 보네요. 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틀간 하락률 표를 보고 계신데 S&P 500이 10.5, 나스닥이 11.4, 다우도 9.3 빠졌고요. 애플은 16%, 엔비디아 15%, 테슬라도 15%.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국 증시부터 초토화한 모양새인데 트럼프 관세가 미국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로 이어져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요. 7일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가 블랙먼데이 공포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 경제 패권의 교두보인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10년 국채금리는 급락하면서 향후 경기 우려를 뚜렷하게 반영을 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지만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협상 엄포용으로만 그칠 가능성은 줄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 전쟁은 경제혁명이라면서 버텨내라고 했고요. 네, 지금 이 사진이 골프장 가는 트럼프, 손에는 미중 관세 전쟁 기사. 그렇네요. 여기 손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이 트럼프 내셔널 주피터 골프 클럽으로 향하면서 관세 정책을 다룬 신문을 읽고 있네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트럼프는 연달아 골프장을 찾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장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뒤 글로벌 자산 가격 폭락세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3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 초에 110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며 약달러가 완연하고 연 4.2%였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3.87까지 급락했었죠.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때 어김없이 상승했던 금 가격도 주저앉았고 금선물은 3% 하락한 온스당 3,0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틀 이어진 증시 폭락에 유동성 부족에 빠진 투자자들이 금을 팔아 현금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픽텍 에셋 수석 전략가 루카 파울리니는 블룸버그의 시장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꿋꿋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되던 4일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켓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쓰더니 이튿날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돈을 벌기 좋은 시점이라고 또 썼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의 금리 하락에 주목해왔다. 네, 요게 지금 핵심이죠.
그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10년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오늘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크고 아름다운 하락이다. 네, 뭐라고 그랬죠? Beautiful big drop 뭐 이렇게 했죠. 낮은 국채금리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은 자 보세요. 이자 부담이 9,520억 달러 약 1,400조 원에 달하고요. 올해 국방비 8,5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떨어질수록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도 줄어들게 되는데 더구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에 연결되어 있어서 낮은 금리는 내년 중간선거 등 앞으로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도 트럼프가 원해왔던 거고요. 트럼프의 목표는 관세를 올려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인데 달러 가치가 약해질수록 수출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트럼프 기대와 달리 약달러와 낮은 국채 금리는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낮은 금리와 높은 채권 가격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고 달러 약세가 수십 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 달러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공공연한데 베리 아이켄 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그의 100년 동안 달러의 지배력을 뒷받침해온 가치와 체제가 트럼프와 그 측근들로 인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존속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을 파괴하는 미국 우선 관세 정책은 달러 패권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요런 우려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발표한 그 상호 관세 그렇게 절대 시행을 그대로 못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관세로 기대했던 제조 부흥보다 미국 내 물가 인상이라는 악재가 먼저 부각될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과거 석유 파동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고용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필수제보다는 내구재나 서비스 수요가 큰 미국 시장의 특성상 관세로 물가가 오르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지 않은 길인 침체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다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요 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트럼프는 이 4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4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너무 이 단기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선심성 그런 여러 가지 돈 풀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부담으로 막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고금리 상황에서 또 그 채권을 막 찍어 놓으면 지금 10년짜리로 만일 4.5, 4.7 이런 데 찍어 놓으면 10년 내내 그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그 이자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고금리보다는 좀 듀레이션도 짧은 단기채 중심으로 좀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경제 충격,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네, 이런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요즘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4년 동안에 중간선거,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면 좋겠지만 미국의 선거 역사를 보면 내년에 바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폭주? 뭐 이렇게 폭주가 되면 오히려 내년에 중간선거가 되면서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로 차지하게 되면 견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는 내년에 좀 좋아지겠네요, 보니까. 원래 중간선거 때, 그죠? 시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중간선거는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도에 패배했을 때, 뭐, 괜찮다. 이 정도면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재선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트럼프가 이 미중 무역 분쟁 합의서도 막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래는 2019년 11월인가 있었던 칠레였던가 거기서 합의서를 시진핑 주석하고 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그 다음 해 2020년 1월 달에 전격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에 주가를 쫙 뛰어서 금리도 많이 낮춰놨었고요. 유가도 안정적이었고 그러면서 본인의 치적을 갖고 재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뭐 3선 원래 안 되는 건데 그죠? 3선 안 되는 건데 뭐 못할 나 농담 아니다. 나 3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흘리는 거 보면 트럼프 성격상은 네, 3선도 뭐 개헌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 노리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정시가 폭락해가지고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거는 1930년대 대공황을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관세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올려버리고 각 나라들이 보복 관세 때리며 그때 1930년대 대공황 때 세계 교역이 거의 뭐 40% 확 수축이 되고 주가가 80% 빠지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네, 믿는 거죠, 또 뭐.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을까? 일단은 그 연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금리부터 낮춰서 재발행되는 미국 채권에 대한 부담을 줄여놔야 돼요. 이 부담을 줄여놓지 않으면 이자가 이자를 부르면서 단기채에 지금 뭐 5개월짜리도 찍고 3개월짜리도 찍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1년짜리 뭐 그게 내년에 뭐 다시 다 돌아올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3년차 4년차에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그럴 겁니다. 퇴임할 때 봐 내가 재임하는 동안 이렇게 주가 7천 S&P 500 7천 넘어갔고 그리고 금리도 안정화시켰지. 물가 봐봐. 물가 이렇게 2% 초반 아니면 이렇게 안정시키고 금리 낮춰놨고 그리고 그 초반에 관세 이걸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우리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어느 정도 유지하던 거 전부 다 이거 관세 없앨게요. 관세 다 내가 다 없애놨지.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 주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보조금 안 줬는데도 봐봐.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장도 많이 지었지. 잘했지. 네, 요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이 전쟁이 트럼프 말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버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또 볼게요. 계속 관련된
기사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이폰 원가 550에서 850달러 중국을 때렸는데 애플이 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부과한 관세 여파로 미국인이 애용하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생산 원가가 300달러, 약 한 44만가량 오를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애플로서는 이를 판매 가격에 포함시켜 제품 값을 올리거나 수익 하락을 감수하고 원가 상승을 스스로 다 부담하던가, 둘 중 하나죠. 미국의 첨단 제조 부활을 위해 시행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을 옥죄게 된 셈이다. 판매가 1099달러인 아이폰 16 프로의 부품별 제조국가 가격을 분석한 뒤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현재 부품 및 제조 원가는 550달러, 이 원가가 550달러를 우리는 550달러만 한 7, 80만 원 하는 걸 160만 원에 주고 사고 있는 거죠. 한 80만 원인데 대중국 추가 관세 54%가 적용이 되면 이 원가가 850달러까지 치솟게 되고, 애플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회사의 이익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 애플 주가가 또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아이폰 16 프로의 주요 부품과 가격 구성. 이런 사진은 캡처해가지고 저장해놔야 되겠다, 그죠? 카메라, 그리고 여기 랜드, 그리고 5G 모뎀, 통신칩 모뎀이 있고요. AP가 있고, CPU 같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D램 메모리. 이렇게 있고, 배터리. 거기다가 이 프레임 씌워서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일본 거 쓰나 보네요. 126달러. 꽤 비싸네요. 그 다음에 AP 칩이 90, 디스플레이 38. 그리고 5G 모뎀? 모뎀 거 우리나라 거 쓰네요. 26.6. D램 메모리 마이크론 거 아마 21.8 달러입니다. 지금 달러. 랜드 일본 거 키옥시아 이런 거 쓰나 보다, 그죠? 20.59. 프레임은 중국, 배터리도 중국 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추가 관세가 이렇게 되면 총 원가가 549, 한 550달러에서 850달러로 이렇게 확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의 애플에서, 생산은 전 세계 사람들의 손으로, 애플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문구라고 하고요. 애플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는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2007년 출시 이후 아이폰은 미국에서 생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안에서 매년 1억 대가 팔리는 아이폰의 생산 공장이 하나도 없고,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각종 부품이 중국, 인도 등 제조 공장으로 모여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스티브 잡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팀 쿡은 10여 년에 걸쳐서 완성한 애플 공급망 생태계인 겁니다. 혁신가 스티브 잡스가, 공급망 전문가 팀 쿡에 의해서 완성된 이 생태계인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북미 시장 조사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아이폰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 AP 칩은 대만의 TSMC 3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되고,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눠서 공급하고, 그리고 통신칩은 미국 퀄컴이 생산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디램 메모리는 미국 마이크론에서 공급받지만 생산은 대만,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낸드는 일본, 키옥시아 맞네. 키옥시아하고 세계의 카메라도 일본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밑에 뭐 이런저런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이 돼서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고 아이폰 완제품의 90%가 중국에서 최종 생산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매긴 추가 관세 54%를 적용하면 그러면 얼마가 더 붙어서 한 300불 달러가 추가로 붙게 되고 네, 그러면서 원가가 550에서 850달러로 치솟는 것이다. 애플의 연구개발비와 물류비, 광고비, 이익 등은 모두 합쳐서 550달러 정도 되는데 애플이 이익을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현재 이 1100불 정도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다고 당장 생산을 미국에서 할 수도 없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대당 30달러 수준인 조립 비용은 미국에서는 10배로 치솟게 되고 디스플레이부터 저장 장치까지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이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폰의 복잡한 공급망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다른 부품사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도 아이폰 관세 면제 가능할까? 그러네요. 요게 중요한데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필수품이죠. 예, 필수 소비자입니다. 그냥 당장 아이폰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폰 가격 급등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애플로서는 관세율이 낮은 인도의 생산 물량을 늘리거나 트럼프 대통령과談판을 통해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팀 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이폰 관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네요. 그때도 중국산 제품 25%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밑에 나오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처음에 10%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팀 쿡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 내 아이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르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자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해서 결국 아이폰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합니다. 방금 이 기사를 읽으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뷰티풀 단어다 하면서 그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기업인들 길들이는 수단으로 또 쓰나 트럼프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길들이는 그런 또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기업들 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죠? 뭐 GM, 포드뿐만 아니라 애플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 중에 약간 또 민주당 성향이 CEO들이 좀 있었잖아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관세 이렇게 되면 또 팀 쿡이든 또 누구든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좀 빼주세요. 이래저래 트럼프는 이 관세를 여러 가지에 자기의 하나의 빅 파워로 쓰고 있다 그죠? 빅 파워. 자, 왜 메이드 인 USA 아이폰은 없나? 한번 볼게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가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유치인데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자국의 대표 상품인 아이폰을 직접 생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왜 안 될까? 네.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억 대가 넘게 팔렸고 애플 전체 판매량의 60%가 넘고요.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애플 같은 기업이 자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랬는데 2011년 2월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한 만찬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이 스티브 잡스 CEO에게
아이폰을 만드는 일자리는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느냐고 물었고, 잡스는 그런 일자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2004년에 이르러서 PC 등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 생산으로 돌렸고요. 뉴욕타임스는 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보다 저렴한 해외 인건비는 애플의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술 인력과 속도, 유연성이 문제였다고 했고요. 아, 그래요?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었네요. 해외, 특히 아시아 근로자의 근면성과 제조 기술이 미국 근로자를 크게 앞질러서 더 이상 메이드 인 USA는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 제조에 필요한 근로자와 엔지니어를 중국에서 찾는데 15일이 걸렸는데 미국에서라면 9개월이 걸릴 것이었다. 2007년 잡스가 아이폰 출시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스크린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꾸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 기업인 코닝은 양산 공장과 숙련 기술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애플 임원이 중국에서 찾은 업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미 공장을 짓고 있었고,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공장에 기숙사도 마련을 했었다네요. 야, 요 기사 읽어보길 잘했네요. 저는 당연히 이 인건비 때문에 미국에서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고, 높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인력과 속도, 유연성 뭐 이런 게 좀 다 제조 경쟁력에서는 좀 미국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 보조금 줄게, 그리고 주 정부에서는 이거 땅 무상으로 제공하고 뭐 15년 30년 동안은 텍스는 어떻게 해주고 그런 혜택을 주면서 미국에다가 아니면 자기 주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해주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단호하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부가 가치 뭐 설계, 디자인 이런 건 미국이 하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약 개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삼성 바이오 아니면 특허 다 끝난 거 바이오 시밀레는 셀트리온, 그런 식으로 해외에다가 아이폰 생산은 폭스콘, 이렇게 참 글로벌하게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왔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파토를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상,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인데, 언제까지 이 스트레스가 지속될지, 그게 관건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건 뭔지, 그걸 지금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충 관세 요 얘기는 저도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안 할 생각이에요. 그때 코로나 때도 그죠? 제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공부할 때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기업이 2009년 애플, 아마존처럼 혁신, 그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아마존은 클라우드였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코로나 때도 이번에는 테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나중에 얘기했던 게 우버와 같은 이 공유 경제였던 거죠. 그것도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했던 거니까. 근데 이 공유 경제도 보면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정책 리스크가 있었죠. 기획 노동자에 대한 뭐 이런저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경쟁 우위가 있는 이제 기업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빠르게 복원이 될 거니까요. 자,
자, 그래서 이 조선업 앞으로 20년 후와 청년들이요, 의대 말고 바다로 가라. 예. 바다뿐만 아니라 금융으로도 오셔야 돼요. 예. 아주 뛰어난 분들이 금융으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임기택 IMO 국제회사기구인데 전 사무총장 하셨네요. 네, IMO 지금 명예사무총장 퇴임 후에도 국내로 가며 해양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그런 겸손해야 설득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였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죠. 바다를 둘러싼 미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이 해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다.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은 정치적 소용돌이로 잠시 흔들려서나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고요. UN 전문기구인 IMO,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그리고 오가니제이션, 는 전 세계 해운 산업의 국제 협약을 만들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이고요. 1등 항해사에서 이른바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돼서 8년간 연임한 임기택은 지금은 서로를 바다처럼 품어줄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했습니다. 8년을 하셨어요? IMF는 알아도 IMO는 생소하다.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런던에 본부가 있네요. 전 세계 선박의 안전 기준과 항로 규칙, 인명 구조, 피해 보상 등 50개가 넘는 해운 관련 국제 협약을 만들고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고요. IMO 사무총장을 바다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던데 상징일 뿐 특별한 권한은 없다. 다만 회원 175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건 맞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된 후 해운산업 분야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첫 케이스였는데 선박의 탈탄소와 탄소세 등 첨예한 쟁점이 많았지만 175개국이 합의해서 세계가 놀랐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그래서 그때 IMO 2020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부터 저유황 연료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비싼 저유황유를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차에 보면 매연 저감 장치 있잖아요. 네, 매연 저감 장치에 해당되는 스크러버 같은 걸 쓰든지 아니면 LNG선 같은 걸로 친환경 에코 선박으로 바꾸든지 그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2020년을 앞두고 2019년도에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정과 설득의 노력이 어마어마했겠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유엔에서도 살아남는다. 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미중의 긴장과 대립은 우리에게 기회다. 조선 항만 해운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이고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될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다. 일본도 막강한 해양국인데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 세계 상선대의 한 20%, 조성 능력의 30%를 가진 강국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기사 양성에 실패하면서 패권을 잃어갔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총리, 사카모토 료마가 관방장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무 대신으로 설정된 작품을 봤다. 과거 영웅들이 그리울 만큼 일본 리더십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어쩌다 바다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받게 됐나. 2차 대전 때 바다의 모든 수송로를 장악했던 미국은 자기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거라 자만했는데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에 전 세계 배들이 물류를 수송하니 해운 상선을 발전시킬 필요성도 못 느꼈고 1년에 수백 척씩 만들던 조선소가 문을 닫고 해운 인력이 급감했고 중국은 반대로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을 거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해양 팽창 정책을 펼쳤는데 현재 중국의 군함은 380척으로 이미 미국 295척을 추월했다. 1000톤 이상 국적 상선도 중국은 700척인데 비해서 미국은 80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국 상선의 규모가 안보에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유사시 전략 물자 수송 능력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 그러겠네요. 상선을 제4군, 육군, 공군, 해군, 그 다음에 제4군이라 부르는 이유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 수송망이 마비된 데 이어 곳곳에서 국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자국 상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달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건가? 작년 12월 미국 의원 4명이 초당적으로 해운조선 부활 법안 Ships for America Act를 발의했고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해기사 인력을 증대해 전략물자의 수송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인데 외국 조선사에서도 미국 군함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가 조선업 1위인 한국에 SOS를 친 배경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지리한 K조선 조선소 전경이네요. 배를 지어도 운항할 선장이 없다. 미국 군함을 완전체로 건조하는 게 아니라 수리 정비, 이 MRO 하는 수준에 머물러 돈도 못 벌고 배제될 거란 시각도 있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배의 품질, 기술, 경제성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면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협업을 확대할 것인데 현재 한국의 해운조선 항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세계 5위 해운국이다. 전 세계 선대의 4.2%를 차지하고 특히 LNG 수송선 등 IMO 기후변화 전략에 맞는 새로운 선박의 수요로 조선업은 앞으로 20년 이상 호황을 맞을 것인데 문제는 이 해기사이다. 항해사와 기관사를 포괄하는 이 해기사의 숫자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배를 만들어도 운항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 보통 상선 한 척에 해기사 10명이나 필요하네요. 한국은 상선 1200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소 12,000명의 해기사가 필요한데 현재 승선이 가능한 해기사는 6천여 명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없나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마다 자국선과 자국 해기사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은 해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방 상선 사관학교 킹스포인트 그리고 6개 주립해양대학에 대대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고 중국은 대련 해사대와 상해 해사대 등 10여 개에 달하는 해양대학에서 매년 수천 명의 해기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해양대와 목포 해양대가 있죠.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해기사는 전시 제4군으로 육성돼야 한다. 내가 해양대학 다닐 때만 해도 ROTC 군사훈련을 필수로 받았고 해기사는 하이테크로도 무장해야 한다. 미래 선박이 자유운항, 탈탄소,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급속히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해양대학의 교육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실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혁신을 위해 해양대 두 곳이 연합해서 정부의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에 지원했는데 연거푸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양산업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 부족이 참으로 아쉽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밑에 또 트럼프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빅테크 충격이 크긴 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게 돈이라면 중국은 굴기에 의한 애국으로 움직이고, 얼마 전 어느 중국 대학 부총장이 내게 초빙 교수를 제안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침에 와서 그날 밤에 가더라. 일해야 한다면서. 와, 전투 태세가 느껴졌다. 그래도 트럼프의 미국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요즘 중국은 소프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와 손잡은 데 이어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반감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까지 파고들고 있고, 이웃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공포심, 거부감을 걷어낸 데에는 트럼프의 공이 크다. 이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 부분도 또 지적을 했었죠. 지금 봐라. 한중일이 손잡고 있다면서. 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국제 무대에서 내가 관찰한 트럼프는 똑똑하고 생산적이며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상대는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재앙의 성정을 지닌 사람은 굽신거리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성냥개비 하나라도 빳빳이 세우고 오는 사람에게는 움찔한다. 트럼프는 성부사의 기질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대선 후보군 중에 그런 자질을 갖춘 인물이 보이나 뭐. 예, 그런 거는 내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1956년 경남 마산 출신이시고 한국해양대 졸업하셨었네요. 네. 저희 조카도 목포해양대 나와서 지금 기관사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인턴 생활 잠시 했던 네. 그 인턴 프로도 해양사입니다. 한국해양대 나와가지고 주식 배우고 싶다고 편지 와서 저희 회사에서 한 2, 3년 전에 했는데, 얼마 전에도 한국 올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기관사, 항해사가 보면 급여도 많고요. 그리고 돈 모으기도 되게 쉬워요. 그 배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비행기는 또 한 번씩 보면 뭐 사고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한 면도 있는데, 이 항해사, 기관사도 우리 지금, 뭐 고등학생이나,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좀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네, 이쪽도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수는 아플수록 복귀한다. 시간이 벌써, 아이고. 자, 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요거 전에 요 디램 가격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디램가 한 달 새에 13%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 부활 조짐 해가지고 뭐 기사 나와 있고요. 한국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 얼마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한 달 새에 13.3%나 올랐어요.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터에 주로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제품 DDR5 현물 가격도 지난 2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림점과 소비자가 거래하는 현물 가격은 시장 심리를 즉각 반영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선행 지표로도 여겨지고 있는데, 디램의 경우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하락세였고,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디램 현물 가격이 지난달 초 이후 상승세를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반등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면서 밑에 이 이구한신 정책이 영향을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기업들이 관세 시행정에 제품을 미리 또 출하하는 전략도 취하면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난달 말 주요 고객사의 D램 일부 제품군의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도 곧 메모리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 관련 기사이고요. 요 마지막 요 기사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고수는 아플수록 복귀한다. 조은현, 이창호 그린 영화 승부.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복귀 장면. 왜 실패했는지 깨닫고 반성해야 내일 더 나은 바둑을 둘 수 있다. 영화 승부를 보기 전에는 이창호 구단의 성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조은현 구단의 재기 드라마였고, 알다시피 조은현과 이창호는 사제지간이시죠. 이창호는 스승을 넘어서며 청춘어람의 본보기를 보여주지만 이창호에게 모든 타이틀을 빼앗기고 바닥으로 떨어진 조은현이 제자에게 다시 도전하는 게 서사의 중심이다. 바둑을 소비한 영화는 덜어 있었지만 바둑 인생을 진지하게 깊게 들여다본 영화는 승부가 처음이었다. 1989년 제1회 잉시비에서 세계를 제패한 조은현은 김포공항에서 한국기원까지 카프레이드를 했고 집에 돌아오니 14살 여드름 투성이 이창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1984년부터 한 집에서 먹고 자며 가르친 제자인데, 근데 바둑 스타일은 완전히 정반대죠. 승부는 대국이 아니라 복귀 장면으로 눈을 사로잡는데 이 바둑 스타일은 조은현보다는 조제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기 바둑이죠. 근데 이창호는 돌붙여. 자, 복귀란 이미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짚는 일인데 어떤 수에서 승패가 갈렸는지, 승자는 무엇을 보고 패자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흑돌과 백돌로 가지 않은 길을 놓아보는 것이다. 물어뜯고 덤빌 대목에서 왜 물러났냐고 조은현이 꾸짖자 이창호가 떠듬떠듬 대꾸한다. 그렇게 하면 싸움이 붙고 자칫하면 역전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물러서면 적어도 반집은 이긴다고. 이게 이창호 구단의 부득 탐승. 승을 탐내면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그 책에도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너는 그 자리에 안 뒀냐 한다니. 그 자리에 둬서 뭐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전당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반집승 확실하게 이긴다고. 제가 이 부분을 한동안 외우고 다녔거든요. 주식도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때 그 주식 안 샀어 했을 때 뭐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는 못 사겠더라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2차 전지를 업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제일 빠르게 투자를 했던 기관이었는데 23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그 흐름은 일단 밸류에이션도 안 맞고 글로벌하게 다른 2차 전지 주식들 피어 그룹들 보면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CATL조차도 빠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 선동이었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저희 고객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2차 전지 안 사냐고. 근데 그거를 샀다가 그게 우리의 여러 가지 투자 원칙하고 제일 중요한 원칙은 저희가 항상 탑다운으로 본다 했잖아요.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턴어라운드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턴어라운드는 2016년, 17년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었더라면 10만 원에 샀으면 150만 원 가면서 네, 와 우리 고객 계좌 뭐 300% 500% 수익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때도 저는 항상 매년 끝나면 백서를 적습니다. 1년 내년 끝나면 백서를 적는데요. 복귀를 해보는 거죠. 복귀를 해봐도 그때 2차 전지를 그때 딱 들어갔다가 하면서 한 방에 우리 고객 계좌들 다 작년 연말에 사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미국 주식 이 환율에 미국 주식 바꿔가지고 근데 뭐 재작년으로 돌아가면 에이 그때 샀으면 맞았네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환율은 우리가 그렇게 이 예측 가능한 영역은 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나만의 이제 내가 잘하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뚜렷한 원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원칙은 이제 이기는 원칙이죠. 근데 크게 저는 이때까지 우리 업계에서 제가 1등을 해보자고 욕심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위 30% 안에는 늘 들어야지. 예, 상위 한 20% 정도가 늘 목표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 악수 이런 게 다 바둑 용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무리수는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밑에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기는 게 프로의 의무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는 고객에 돈을 벌어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고요. 근데 절대 위험에 빠지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결국 1년, 2년, 3년 지났을 때는 항상 저희가 수익을 낸다 라는 것은 어떤 프로로서의 책임감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나온다는지 제가 몰랐는데 영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특히나 아플수록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아플수록.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하락이 2018년 10월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6개월 전에 벌써 하긴 했었거든요. 8월 달에. 그리고 뭐 원엔 환율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을 때 내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점은 없었는지 네, 그런 부분은 지난주 토요일 와서도 복귀를 하고 이번에 이 트럼프 관세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뭘 잘못했고 뭘 또 놓치고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그 실수를 다음에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의 복귀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변동성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